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의 경제부장 이현우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날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내년에 어떤 데 투자를 하면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 수 있을까요?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중국 펀드 그리고 서울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나마 돈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펀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의 말 너무 듣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보시죠. 1,400원대 휘발유 값이 있고요. 여기는 2,298원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아직도 자기 돈 말고 법인카드로 국민 세금으로 기름을 넣는 관공서 주변에는 2,000원대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품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율이 2.1%입니다. 1억을 맡겨도 1년 동안에 200만 원 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도 3%대, 그러니까 이자를 1년에 3%만 내면 됩니다. 맡겨도 돈을 안 주고 빌렸을 때도 돈을 조금만 내도 되는 저금리 시대입니다. 내년 가계경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한국인 14명이 중국서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중국은 마약 사범을 엄격히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처형까지 합니다. 그런데 본인 잘못이 아니라 호주에 초청한 분이 가방 좀 갖다 달라 해서 갖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물건 좀 대신 갖다 주세요. 이런 말 들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 좀 이따 알아보고요. 경제지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올 한 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제품은 무엇일까요? 동아일보 채널A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부문별 트렌드를 이른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이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화 명량은 1761만이라는 역대 최다 관객 동원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로가 필요했던 관객들은 영화 속 이순신의 강력한 리더십에 열광했습니다. 여간해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해태제과의 과자 허니버터칩은 지난달 말까지 136억 원어치 1,000만 봉지 정도가 팔렸습니다. 허니버터칩은 단맛과 짠맛의 조화로 감자칩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주류의 클라우드는 판매 시작 6개월 만에 6천만 병이 판매됐습니다. 또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는 누적 12억 잔이 판매되며 시장 점유율 80%를 기록했습니다. 두 제품의 인기 비결로는 젊은 층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켰다는 점이 꼽힙니다. 인터넷 시장이 점차 모바일로 개편되면서 국내 1위 인터넷 기업 네이버의 핵심 성장 동력도 모바일 메신저 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 수가 5억 6천만 명, 익살스러운 캐릭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 체크카드 시장에는 증권사들도 새롭게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증권 에이블카드는 체크카드의 할인 혜택과 캐시백 서비스를 늘려 출시 8개월 만에 2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매일 아침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돈 되는 정보, 우리 사회 흐름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태현 변호사, 허진석 경제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은 고 신해철 씨
사망 원인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이제 의협이 최종 발표를, 의협의 발표입니다. 발표가 나왔는데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축소 수술을 했냐, 안 했냐. 예. 하고 위축소 수술에 대한 고지를 했냐 여부였었는데, 의협은 위축소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심낭에 천공이 나왔는데, 예. 구멍이 나왔었는데, 이 구멍이 과연 실수에 의한 구멍이냐, 아니면 어떤 수술 과정에서 필연적인 구멍이냐, 그리고 이 구멍, 이 천공에 대한 사후 조치였었는데, 의협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천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 행위에 따라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이 굉장히 반발을 예.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쟁점이 그 천공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과연 적법하게 했느냐, 잘못했다. 재판은, 조치를 아쉽다. 하는 부분에 대한 적부였었는데, 지금 유가족은 이 천공 부분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한 거에 대해서 의협 측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위축소 수술을 했다. 동의 안 받았죠. 환자 그렇죠. 동의를 안 예. 받았는데 예. 김 변호사님 네. 이런 내용이면 예. 의료 과실 소송 네.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내용 가지고 의료과실 예를 들어 소송하면 저는 유족 측이 승산이 많다고 보는데 유족이 승산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예. 언론에서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 그 천공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겠다. 그 천공 생긴 거는 의료진의 과실이라 볼 수는 없다.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놔뒀잖아요. 공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사협회가 굉장히 애매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분석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공 생긴 것 자체는 물론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위벽이 얇아서 그거는 뭐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대한의료협회 감정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천공이 어떤 원인으로 뭐 수술 과정 중에 과실 없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후 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감정 결과 가지고도 충분히 S병원 측에 과실을 입증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조금 불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유족 측이 민사소송에서 승리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형사에서도 저 S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어 무리가 보입니다. 개인적인 없다. 의견은. 우리 흑 기자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법적인 판단 이전에 저 병원 측의 과실이 좀 있어 보이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어제 그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보시고 느꼈던 게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게 의사협회가 의료 사고라고도 할 수 없고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아. 그런 결론을 애매모호하게 내려서 방금 뭐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면 저런 승산도 있다는 결론 나오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발표 결과만 놓고 보면 역시 미흡하다. 애매모호한. 역시 의사들은 의사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사들은 네, 의사 편이 그런 아닌가. 예. 감정을 많이 알겠습니다. 가지고 법적인 과정에서 좀 피해자가 아니죠. 유가족들이 아직 피해자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내시경 다 받으시죠? 예. 매년 하십니까? 저는 위내시경 매년 하고요. 대장은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대장은 딱 한 대 보셨습니까? 야, 저도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위 대장을 동시에 하는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곳은 33만 원 병원.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장 싼 곳은 25,000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일단은 가격이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예. 가격 차이였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급여 넘게 차이가 나는 진료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거. 위 대장 수면 내시경은 고려대 안산병원이 33만 원을 넘고 순천에 있는 한국병원 25,000원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인천 서문고병원은 22만 원. 단돈 3만 원입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또 좀 싼 곳은 35만 원, 400만 원이 넘고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의료진 수준, 의료진의 수준, 그다음에 의료기계의 첨단 정도, 예. 그리고 병원이 위치한 땅값,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예. 고려가 안 돼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고려대 안산병원에 가면 이게 뭐 없던 것까지 자세히 나오고 순천 한국병원에 가면 내시경을 해도 아마
하나도 안 보이는 것도 아닐 테고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병원들에서 이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검사 부분에서 돈을 좀 더 벌려는 과도한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무슨 조사나 뭐 수사가 있어야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께서 많이 병원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의사들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걸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이 뭐 있기 때문에 큰일이 나쁘게 검사를 해라. 비싼 돈 주고 검사를 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의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예. 결과가 아닌가 싶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런 가격을 공개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의 눈으로 소비자들에게 좀 가려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그래서 저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 병원 수를 확 늘려서 이번에 공개를 한 공개를 했다. 변호사님, 네.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적정 수준은 모르지만 10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네. 내시경 할 때 당연히 안에 놓고 렌즈 달리고 영상 보고 다 할 텐데 네. 뭐 이쪽 의사는 뭐 의대를 안 나왔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 또 소비자 입장에서 뭐 공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저게 이제 끼워 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끼워 가격 팔기요? 자체는 어차피 뭐 수요 공급 원칙으로 결정되는 거 저거 비급여 진료비이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하는 건 병원의 자율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끼워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데 보면 전부 다 종합병원인 거죠. 종합. 이건 정말 예고 추정입니다. 지금 저거 세개 보시면 제가 제일 놀란 건 밑에 치과 임플란트거든요. 예. 임플란트 아마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치과에서도 200만 원 조금 넘으면 아주 비싸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립암센터가 404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 환자들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치과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건 정말 예입니다. 예. 암 환자가 이제 암센터 암 수술하러 받으러 갔잖아요. 예. 근데 치과 임플란트 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럼 거기 입원하고 있다 나와가지고 그냥 다른 치과 못 가거든요.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예. 되면 국립암센터에서 치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암센터에서 가격을 높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일종의 제가 말씀을 끼워 팔기라는 건데 어. 그런 가능성도 추정이지만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은 공정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고대 안산병원의 위대장 수면 내시경도 예. 다른 시술을 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 이래서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가격 충분히 높게 책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식장도 그런 게 문제되는 거 예식장. 아니겠어요? 예식장 예. 뒤에다가 뭐 사진 그다음에 꽃 이런 거 예식장을 전부 다 비싸게 붙여서 하잖아요. 그게 다 끼워 팔기고 공정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것도 저 정도의 어떤 10배 이상의 차이라고 하면 그러면 한번 공정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공정위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허 기자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시경이라는 게 또 초음파라는 게 의사진, 의료진에 따라서 그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사들이 같은 내시경 검사를 위내시경 검사를 해도 어떤 의사는 뭐 위암이라든지 암의 초기 병변을 발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의료진의 차이인지 저 정도 가격 차이를 우리가 용인을 해야 되는지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좀 다소 너무 과한 검사비가 나오는 곳은 또 정부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 내년 연봉이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무원 급이 올랐죠? 네, 이제 최종 내년 인상폭이 확정이 됐는데 3.8%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받을 연봉이 2억 504만 원으로 이제 드디어 2억 원, 연봉 2억 원 시대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1억 5,896만 원. 예, 여기 나오네요. 예. 감사원장, 부총리 감사원장급이 이제 1억. 부총리가 감사원장이랑 동급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관급인데 이제 1억 1,600만 원이고요. 이제 이런 그 외에 군사, 사병들의 월급도 올해 실은 15% 인상이었는데 내년도 또 15%가 인상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육군 병장 월급 17만 원을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저희 때는 뭐 10,000원 받았으니까 2만 원 그죠? 2만 원. 예. 네.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12만 원. 이거 보시고 많다고 느끼실지 적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금액이 2억 정도면 그렇죠. 미국도 한 2억 3억 대니까요. 이제 미국도 그것도 안 됩니까? 적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여론의 반응은
3.8%라는 그 인상 폭에 대해서 3.8%. 예, 뭐 미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일반 셀러리면은 동결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만 3.8%를 인상하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한 측은 아직도 그래도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 80%대 수준이다. 그런 이제 견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이제 새누리당 뭐 관련해서 문제를 하면은 이제 올해 실은 내년에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빼놓고 올 한 해, 그러니까 내년이겠죠. 2015년은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이제 좀 개혁에 나서겠다. 여러 가지 이제 조직도 결성되고 아마 올 한 해 공무원연금이 또 하나 내년에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도 연봉이 올랐는데 우리 서민들 주머니도 좀 무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국 어제 밤늦게 구속이 됐죠. 네, 예. 어제 구속이 됐죠, 밤에. 구치소가 어디? 남부구치소. 남부구치소. 관할의 서부지방법원이니까. 남부구치소는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 쪽에 있을 거예요. 영등포 그러니까 쪽에. 우리 이제 아,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그 서울 서초동에서 구속되면 대부분 이제 그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는데 예. 관할의 서부기 때문에 글로 안 가고 남부. 구치소로 갔는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조현아 씨의 구속 구치 수감보다 더 이슈가 된 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조현아 동생 조현민 씨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조현민 씨가 그러니까 언니한테 언니한테 며칠 전에 뭐 나름대로 뭐 언니가 힘들어하니까 예. 언니 반드시 복수해줄게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언니한테 네. 언니가 힘드니까 네.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반드시.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복수의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밝히진 않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죠. 가장 이제 조현민 씨 입장에서 타겟으로 삼는 거는 내부 고발자들. 이게 사실 내부 이게 고발자들. 겉으로 드러나온 게 그 블라인드 앱이라고 그러나요? 그 대한항공에. 그래. 거기서 이제 얘기가 퍼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직원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조현아, 조현민 어떤 저 자매들의 그 전횡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이제 글들을 올린 나름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가장 먼저 밝힌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뭐 언론이겠죠, 뭐. 본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사와 방송을 계속했던 그런 언론들의 이 두 번째 타겟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저 이번에 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 문자가 이제 저 자체로도 문제 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만 저게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조현아 씨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 예. 인멸을 수사하다가 나온 자료를 아마 한겨레 신문 검찰 기자가 입수를 해서 예. 이제 기사를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과연 저 수사 증거 자료를 저렇게 빼내서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오후부터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떤 사적인 문자로 파악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언니가 동생한테. 그래서 저 자체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 기자가 출입 기자가 이걸 또 빼내서 예. 보도까지 할 수 있냐. 이것도 아마 자칫하면 투트랙의 모든 문제가 될 그분은 저 김 변호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사적으로 자매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일 수도 있고 예. 또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은폐, 조작 이 부분에서 이 문자가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고 지금 네. 후자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민 씨의 저런 언행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거 맞지만 저게 어떤 조현아와 저 사람 조현아의 어떤 증거 인멸의 증거가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저 왜냐면 예. 조현민이 어찌됐든 간에 언니한테 이거 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외부에 있는 언론도 전부 다 내가 복수할 거라고 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증거인멸과는 연관이 있을까? 물론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반드시 복수의 대상이 내부의 어떤 그 직원들이라고 특정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내부의 직원들 내가 압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입 맞게 할게. 라고 하까지 연결이 되면 예. 당연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반드시 복수할게 해서 끝나고 하면 그거는 증거인멸 우려랑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무리는 있죠. 무리는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알려져서 국민적 여론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뭐 모두의 책임이다. 책임을 직원들이 떠넘겼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무튼 결국 조현아 씨가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언론에서도 어제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안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법조계 의견도. 예, 있었죠. 구속이 된 결정적 이유는 변호사님 뭡니까?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다. 조현아 부사장의 기내에서 했던 행동 자체.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행동 자체는 사실은 전 구속 대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있었던 어떤 사후 정황들, 그러니까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들, 그다음에 염호 상무가 국토부 조사관한테 바로 받은 내용들을 바로 이제 조현아 부사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후에 증거인멸을 했던 정황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근데 이 있습니다. 조현아 문제가 이제 실은 구속과 함께 일단락이 됐고요. 대한항공도 예. 이제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바로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조현민 전무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저 문자가 나오면서 실은 저 문자가 검찰이 하나의 증거인멸의 자료로 뭐 언론에 공개한 건지 아니면 기자가 어떤 식으로 수사 자료를 접해서 이게 빼내서 보도를 한 건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해를 넘길 것 같습니다. 저 반드시 해를 넘길 거겠다. 복수할 거야 문자 때문에 뭐 조현아 씨 구속과 상관없이 또 한 번 이 뭐 땅콩 리턴 문제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게 이제 한겨레신문 기자가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몰래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도한 거라면 저건 처벌 대상이 되죠. 기자가 처벌 대상이다? 그럼요. 예전에 우리 한번 그 대검 중수부에서 거기 그 저축은행 관련 수사할 때 그때도 한번 그 문건 하나 저렇게 나와서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도 제가 처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그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났던 박창진 사무장이 저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 국토부 조사에서 국토부가 정부가 본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듯 했다. 그러면 사건을 대한항공 쪽은 무마히 덮으면서 잘못 없는 사무장을 너무 잘못했지 해서 처벌하려고 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 있는 조사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국토부는 조사는 피할 수는 없고요. 어저께 뭐 박장진 사무장 그 방송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쏟아냈죠. 뭐 CCTV 얘기도 그렇고.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국토부는 조사를 피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뭐 자체 감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샘플 감찰을 밝혀지겠습니까? 아마도 검찰 수사 이전에 아마 그 감사원에서 어떤 직무 감찰 자체가 실시가 될 거고요. 감사원에서 예, 그 이후에 국토부 어떤 그 조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검찰 수사까지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 피할 수 없다. 아무튼 아침에 그 유출 경위야 어쨌든 복수할 거야.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 추락한 에어아시아 비행기 결국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을 틈도 없이 급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입을 tum도 없이 급추락했다라고 추정하는 원인은 뭡니까? 시신 2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초 어제 밤만 보고해도 뭐 13구 정도가 나왔는데 다 오보로 밝혀졌고요. 예. AFP 통신 등등이 확인된 게 2구였는데 2구의 시체를 봤더니 그 뭐 구명조끼를 입은 흔적도 없이 모든 그 비행기 탑승 모습 그대로 아마 발견이 돼서 이게 뭐 바다에 떨어지고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급추락을 한 게 아닌가, 바로 바다로. 이런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저께 저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 이 자바 마의 삼각 지역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다 싱가포르 가다 추락을 했는데 여기 바다가 20m밖에 안 되나 보죠? 예, 자바에는 한 20에서 50m 정도로 수면이 낮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바에로 밀려갈 때는 이 해저까지 수사가 이 탐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위에서 비행기 정찰 비행기로 보면 이 바다 속에 비행기 동체 같은 그림자가 보인다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림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지로 지금 미국과 유럽의 뭐 일종의 탐사 드림팀 전문가 팀이 또 파견이 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과 내일 이틀 중에는 어느 정도 잔해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m 정도고 비행기 동체가 바닷속에 어렴풋이 보일 정도면 블랙박스 회수도 금방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뭐 어렵지 않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수색을 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분간 아직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기 실종자들 수색 거기에 실종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명조끼도 입지 못했다.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걸 보면 생존자가 있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뭐 추정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추정상으로는 그렇다. 예. 사고 당시에 뭐 파고도 높았다고 그러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수색 당국에서는 그 희생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예. 걸로 그렇게 희생자 대부분이 사망했을 걸로 추정한다. 우리가 사실은 저 모든 교통수단 중에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수단 아닙니까? 예, 가장 안전하지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인이 3분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사 예. 부부하고 막. 근데
실은 이 선교사 부부와 이 아이에 대한 악플이 너무나 또 심해가지고 이게 또 하나의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좀 우리가 도대체 악플 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량한 희생자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연말 연초 혹시 휴가 해외 계획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짐 좀 데려다 주세요. 잘못 부탁을 들어줬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14명이 중국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어찌게 된 상황입니까? 중국에서 사회인 야구를 하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야구, 예. 뭐 야구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취미 동호회로. 그런데 이제 20몇 명이 호주에서 이 사회인 야구 대회가 있다고 초청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항을 떠나서 호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공안이 급습을 했고요. 한 30kg 상당의 마약이 발견이 된 와, 겁니다. 이 엄청난 양이네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해봤더니 이 먼저 간 이 하나의 한국계 호주인이 있었는데 예. 이 가방 나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서 좀 갖고 와줘 하고 먼저 그 한국계 호주인은 떠났고요. 예. 나머지들 이 20몇 명이 봤는데 이제 그 짐은 자기네들은 떠왔던 거다 이런 건데 공안이 수사 끝에 한 8명 정도는 집으로 돌려보냈고 지금 14명을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한국인 수감자 사형 집행일지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2014년 올 8월에도 마약 사범에게 사형 집행을 했고 그리고 마약과 관련해서만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마약 쪽에 굉장히 엄격한가 보죠? 굉장히 엄격하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아편 정책 때문에 사실 중국이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정도로 중국은 이제 마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 시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형 구형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아, 일본의 시의원이 시의원도 아마 사형 구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예. 영국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뭐 저에게 있을 때마다 서구에서도 굉장히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굉장히 많이 항의를 제기하곤 하는데 외교 통로를 통해서 중국 당국 꿈쩍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부는 사실 또 석방이 되고 나머지들은 구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좀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건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 가방 들어준 게 아니라 어찌됐던 간에 호주에서 본인이 초청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인의 어떤 짐을 운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필요할 것 아니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아, 누가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예. 저보고 짐 좀 들어달라 했는데 예. 저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예. 들고 가다가 예. 걸렸다.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당연히 이제 법제마다 틀린데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그 고의를 우리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국 그 법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아마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영화 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가는 길. 거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약의 어떤 운반책을 잡았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이거 몰랐는데라고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예. 사법당국에서는 일단 입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 이거 정말 몰랐다는 걸 좀 소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소명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가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의 가방 들어달라고 그러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회인 야구 사건이 과연 집으로 가는 길에 사건이냐 아니냐에 이것도 지금부터 외교부가 좀 파악해봐야 될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은 이제 진짜 평범한 가정주부가 수리남에서 들고 가가지고 파리에서 붙잡혀가지고 뭐 2년 넘게 사는 건데 이번이 동호인 야구에 공안에 붙잡힌 14명은 정말 이 주부 그때 잡힌 주부 집으로 가는 길의 주부처럼 이 마약 운반과 무관한 건가 정말 결백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명을 또 석방을 했다는 과정이 공안도 어느 정도 무슨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이 14명이 이 붙잡혔다면은 정말 외교부가 빨리 가서 예를 들어 그러면 있지만 14명 중에 만약에 12, 3명은 정말 몰랐고 1명은 또 알고 있었다든가. 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들고 간 사람이 나 정말 죄 없다 인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안 쪽에서 당신이 잘못 있다고 입증해야 됩니까? 교과서상에는 교과서에 모든 나라의 교과서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이나 검사에게 있죠.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실질 현실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된다. 아무튼 공항에서 누가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절대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연말에도 바쁜 현지 시찰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이번에는 여군
방사포 부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김여정이 처음으로 군부대 시찰에 동행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해안가에서 불을 뿜듯이 날아가는 포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포탄이 명중했는지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이 여군 방사포 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대는 강원도에 있는 제7사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은 지난 4월에도 이곳을 방문해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평소 훈련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부대를 찾은 김정은은 훈련 성과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포사격을 잘한다고, 명중이라고, 여성 방사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번 군부대 시찰에는 여동생 김여정이 처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번 시찰 소식을 전하며 김여정이 하얀 목도리를 두른 채 김정은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달 19일 군 수산사업소를 시작으로 반미교양 박물관, 만화영화 촬영소 등을 잇따라 수행하며 활동폭을 넓혔습니다. 지난 17일 아버지 김정일 3년 탈상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여정. 지난달 노동당 부부장으로 공식 호명된 데 이어 이제 군부대 시찰까지 따라 나서며 명실공히 핵심 실세임을 과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국민들의 시선은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사회의 정치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박대박 2015년 대예측 박상원 공관과 미래소장,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대박 너무 거창해가지고. 박대박 제목만 하시면 너무나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대칭되시는 것 같아서 네.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내년에 15년에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먼저 박상훈 소장님부터 한번 제가 보시겠습니다. 다소 굉장히 긍정적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니, 박 대통령-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아니, 박 예측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저는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예, 희망.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면 그 이유나 근거는 뭡니까? 아니 이제 뭐 지금 올해 뭐 세월호 그다음에 뭐 비선실세 국정개입 되게 힘든 한 해 아니었습니까? 힘든 한 해였는데 내년은 어쨌든 선거가 없는 해고 선거가 없는 해다. 어쨌든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들 장관들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원칙 뭐 실력 예.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한다면 뭐 바라는 성과를 좀 내지 않겠냐. 결국 성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를 낸다면 예. 뭐 과거의 지지율 최근 조금 이제 멈췄지만 하락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회복할 가능성도 높다. 자, 측면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 드릴게. 네. 대통령이 변하신다는 말씀이죠? 소통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하여튼 변하실 거란 말씀이죠? 아니 뭐 지금 이제 지지도 하락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비선실 문건이 유출됐냐 안 했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예. 좀 더 유연하고 소통하는 어떤 청와대나 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은 뭐 동아일보 사설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일에 집중한다면 업무에 대한 어떤 헌신성 또 나라에 대한 사랑은 뭐 대통령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지지도 올라가겠죠. 가겠다. 자, 방금 그 전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조금 변하신다는 건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대통령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박상병 박사님의 전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심각한 레임덕 위기 오고, 다만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소 변수가 있다. 그런데 네. 한번 보시면 대통령 안 변한다고요? 네, 여전히 불통 이미지로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레임덕 위기가 온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딱 두 가지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에 안 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변하지 2년 않았다. 동안 안 변했는데 3년 차에 변한다. 그건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설사 변한다고 하더라도 임기응변식의 약간 전략적인 전술적인 측면에 있을 수 있으나 변하지 않는다. 집권 3년 차에도
지난 2년 동안이 더 중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할 때 그 실마리가 뭐냐면 얼마 전에 봐보세요. 청와대 친박계 5명 중진도 불러가지고 친박을 불렀습니다. 그 어제에 따라가지고 어저께 친박계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5년도에는 박 대통령은 뭐냐면은 친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면 돌파. 다시 말하면은 친정 체제를 다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집권 3년째 이 중대한 타이밍에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청와대 쇄신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변할 것이다. 기대를 하는 것도 현실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측을 할 때에는 정확한 진단 위에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잠시만. 심각한 예, 예. 대입니다. 기대할 게 없다. 예. 박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의 모든 선거를 졌습니다. 왜 그럴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대위원장을 2번 하면서 지금 대통령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이끌어냈죠. 예. 천막 당사 문제, 그다음에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문제. 그것은 일반 평론가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를 모색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우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안 변한다. 변할 수도 네. 있다. 그거는 정당의 변화는 가능해왔죠. 그렇게 예. 하면서 정당 안에서 자기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당내 정치에서 나름대로 변신을 통해서 지금도 보면은 진정성은 없었습니다만은 변신을 끄덕거리는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국정이거든요. 국정하고 당무는 다릅니다. 국정을 지난 선거 때 저는 바뀐 거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변화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또 박 대통령이 만들었던 원인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는 그럼 이 이제는 말씀이죠. 없다. 기대할 게 없다. 안 바뀔 거다. 아니, 기대할 게 없다. 기대는 하나 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네. 그러면 레임덕 위기를 가속화될 것이다. 가속화되는데 대북 관계를 다만- 돌파하려고 할 거다. 네. 이 말입니까? 저 문제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통일 준비에서 깜짝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저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거든요. 예. 내년에 경제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가지고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돌파할까? 남북 관계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년에 분단 70년,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집권 3년 차, 북한한테는 김정일 탈상 3년,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 거기다가 육자회담과 관련돼 있는 주변 각국들의 관심사, 박 대통령이 잘만 풀어나가면은 남북 관계에서는 정상회담까지도 넘볼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은 마련되어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저는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 외에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동의하시는 거죠? 방금 저 말씀은? 아니 경제 문제는 뭐 우리 이현우 부장도 경제 전문가지만 내년에 지수상 성과를 내겠다기보다는 구조개혁에 전념해야 될 거죠. 예, 구조개혁. 지금 유일하게 미국이 이제 고도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 성공한 이유가 뭔가 하면 어려운 시기 글로벌 예. 금융위기 때 환불을 도려내는 작업을 비교적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이런 부분 실제 이제 구조 개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권의 전망을 우리 박상우 소장님 직접 본인의 의사를 김무성 체제가 탄력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말씀을 해보세요. 예. 저는 좀 비슷합니다. 예, 아니 비슷하다. 어제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비교적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잘했다. 이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잘했는데 어제 의외로 김무성 서청원 두 대표 간에 충돌이 없었습니다. 충돌이 없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나 소통하는 것은 잘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가경제력 강화 포럼에서 직격탄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막상 또 서청원 대표도 어제 그 경제력 강화 포럼에 나오면서 이 대표 체제로 잘 해왔다. 예. 그다음에 당의 대선배로서 대목대목 할 수 있는 얘기는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가장 큰 기득권인 공천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천 얘기했지 안 하겠다.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뜨거득거리는 있겠으나 뭐 큰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김무성 대표. 근데 우리 박상병 박사님은 네. 김무성 대표 체제가 가속화되겠다. 이 말은 네. BH 청와대가 힘을 잃고 김무성 중심으로 그렇게 권력의 중심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래 권력은 김무성으로 보시는 건가요? 김무성 대표 체제, 뭐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차기 대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김무성 대표가 그 자기 체제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그러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 협조를 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내년 하반기에 차기 총선을 놓고 경쟁이 본격화될 때에는 급속하게 당 체제를 김무성 대표 체제로 중심을 할 것이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 말쯤 조금 되면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대통령과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는 이인상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 누가 누굴 이기는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다면 김무성 대표의 차기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차기 정권을 만드는데 굉장한 험로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당청 간에 단 전제가 이제 청와대의 어떤 정무적 기능들이 좀 보강되고 원활해진다면 당청 간에 큰 충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무성 중심으로 간다는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 박상 소장님 네. 야권은 연명 또는 분당 당이 쪼개지거나 뭐 거의 식물정당이 된다고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지 현재 한 1년 정도 됐죠. 1년 아직 안 됐는데 안철수 세력과 연합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도 약합니다. 그렇다고 예. 본다면 큰 차원에서 야당은 새로운 정당,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소한 10년, 20년 갈 정당은 아니다. 최소한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이 정당 체제로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표 체제도 역시 과도기 체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 당이 쪼개지거나 사실 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연명만 겨우 할 거다. 이합 집산을 네. 할 거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 박상정 박사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당이 연명 정도 하거나 아니면 당의 일부가 나가거나. 아닙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예.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카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연명 카드가 있어요. 연명. 이대로 연명하면서 기득권 지키자. 친노 똘똘 뭉쳐가지고 총선 돌파하자. 나가면 나가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다. 이번에쯤은 우리는 정말 끝이다. 정치 인생을 그런 다짐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 하면서 친노의 완전 해체를 선언하면서 당 혁신 카드를 끌 수 있는 거죠. 당 두 가지 혁신. 카드가 있는데 저는 후자 카드가 더 높다. 당 혁신. 카드가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분당된다. 분당될 분당된다.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 행보를 고려해서 분당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을 쪼개서 나와서 새 당을 만들어서 새를 결집할 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죠.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이 됐는데 내년 말 정도에 본인은 대표가 되면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총선을 저음해가지고 공천권 문제 나올 때 실제로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겠다. 총선 불출마하겠다. 대대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정권교체다 뛰어듭니다. 정권교체를 해서. 만약에 정권교체 안 하면은 저기 은퇴하겠다. 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 정당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파장이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와가지고 안철수 의원 등등 해가지고 새로운 중심으로 들어서겠죠. 그럴 경우는 더 큰 야당이 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반대로 문재인 의원이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 합시다 하는 게 저 못하겠는데요. 니 혼자 출마하지 마세요. 그럴 경우에는 친노에 반대하는 나머지 세력들이 새로운 분당을 준비하겠죠. 그 분당 세력 중에 하나가 안철수 의원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는 보셨습니까? 지난번 반기문 현상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른바 중원의 민심은 안철수를 떠났다. 그러니까 민심은 새정치에 대한 안철수를 열기는 있지만 이제 안철수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게 반기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안철수의 대체제가 반기문이었다. 네, 그렇기 반기문 때문에. 카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정치개혁과 정치쇄신을 바라는 이른바 그 중도적 그 국민들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가 있기 예. 때문에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으나 그 에너지를 안철수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은 끝이 난 거 아니냐.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 구현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찾는 와중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등장한 것이죠. 예. 옛날 고건, 박찬종 등등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뭐 효용 가치는 완전 끝이 난 건 아니지만 과거만큼 예. 태풍이 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3의 인물을 안철수 대안으로서 반기문을 찾는다는 생각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지 그룹이 근본적으로 다르요. 물론 제3의 인물. 그러면은 뭐 안철수 그 이전에는 박찬종이 있었고 뭐 등등 있었습니다만은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는 되나 본질적으로는 반기문 총장을 지지했던 그룹과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그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안철수 의원이 투표에는 뭐 신당 창당 나왔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혁신의 목을 다 던질 겁니다. 예. 혁신이 안 되는 정당이다라고 마음먹었을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 힘을 모아주고 새로운 정당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의 지표예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좀 생각이 예. 좀 다른 게 신당이라는 거는 뭐 당 하나 만드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다 떨어져 나왔고 누구랑 당을 만들죠 지금? 아니, 지금도 과거 같이 했던 사람들 거의 다 박상 봤을 때 떨어졌는데. 분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분당은 뭐 안철수 신당하고는 좀 다른 얘기죠. 아니, 분당 같다면은 새로 정당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새롭게 정당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구 중심으로 만듭니까? 그 쪼개서 나가면 중심이 지금 문제인 게 이른바 비노 진영은 이번에 이제 그 김부겸 의원도 망설이다 카드를 접었는데 역시 이제 비노했을 때그 정치의 중심에 쓸 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 아, 없다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좋은 방식이 있어요. 인물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가치 김부겸 전 의원도 있고, 김한길 대표도 있고, 추미애 의원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가치 중심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정치 현실에서 그게 굉장히 힘이 들죠. 사실은 리더십 부재한 상태에서 깃발 만들고 뭉치지 않은 것이 그게 당장 구체화됐던 게 이번 전대에서 후보를 못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준비한 내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날 1월 1일은 내일은 휴일인데요. 대통령은 휴가에는 뭘 할까?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겠죠. 네. 그저께는 신혼부부가 골프장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었는데 신혼부부를 쫓아내고 골프를 쳤습니다. 쫓아낸 겁니까? 양해를 구한 겁니까? 양이 구하지 않고 네. 골프를 치는 바람에 결국 신혼부부가 쫓겨났습니다. 아, 한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네. 골프는 거의 내 인생 수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바마답습니다. 오바마답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미국의 새로운 드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전에 나왔던 부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시랑 별 차이가 상당히 없다. 저는 실망했고 뭐 그 정도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은 골프 치는 사람 쫓아내고 지가 골프 칠 만한 사람이죠. 저는 예. 뭐 별로 놀랍게 보지 알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쫓아냈다는 것은 뭐 모르겠는데 휴가를 즐기는 것은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올 여름 휴가를 2주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일주일 휴가를 또 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휴가 중입니다. 네.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골프 스코어는 묻지 마세요. 제 실력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프 치고 책도 쉬었다가 일 열심히 할게요. 네. 국민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인데 당연히 뭐 쉬어야죠. 쉬어야 예. 되고 이제 쉬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뭐 아베는 사실 여유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뭐 국가 수반이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쉬는 모습에서 국민은 박수를 치는 것이죠. 옛날 그 조지 W 부시 아니었습니까? 예, 예. 365일 하루에 4시간 자고 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반응이 일만 좋- 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월화수목 금금토토일 이렇게 일을 했는데 국민들이 피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유를 갖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데요. 보이십니까? 네. 휴가 때도 일을 많이 하시고 토요일도 출근 당연히 일하시고 일요일도 일하시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쉴 때 좀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모든- 그나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네. 여름에 잠시 어디 3박 4일, 4일 정도 가서 쉬시는 모습인데요. 그제도 예. 네. 근데 저 과정에서도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역의 최고 수준에 올라간 분들, 특히 스포츠 부분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종목이든 저도 그런 애딱 보니까 이 골프 치고 뭐 놀고 대통령은 전화 받고 저 시간에 일하시고. 야, 절정의 고수들은 힘이 빠져 있죠. 절대적으로 힘이 그러니까 빠져 뭔가 있다. 잘해야겠다 생각하면 경직이 됩니다, 근육이. 그럼 결과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좀 여유를 갖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또 피로감도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좀 볼 수 알겠습니다. 박선 소장님은 네. 좀 쉬시라 놀아라 대통령 하셨고 일본 아베 총리한테는 골프 치지 마시고 한일 관계에서 좀 공부를 하시라라고 하는 얘기. 한일 관계에서 공부를 하시라. 세계를 좀 보시라. 예. 이 동아시아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까지 모르면은 정말로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런 공부 체계를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었으면 박근혜 좋겠다. 대통령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일하는 모습 자체가 일 열심히 한다고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국정을 좀 큰 그림에서 해서 전체 청와대 참모들이라든지 또는 관료들 볼 때도 좀 넉넉한 그런 어떤 인상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휴가 때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좀 쉬어야 사실은 청와대에 일하시는 우리 또 분들도 좀 쉬고 예. 지금 청와대 저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직원들도 사실은 지금 과부하가 좀 걸려 있다는 얘기가 예. 여러 군데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상황을 좀 관조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아무만 너무 보다 보면 숲 전체를 못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식이라는 것은 그 숲 전체를 보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도 좀 쉬고 김기춘 실장의 또 비서들도 좀 쉬고 해야 뭔가 좀 그 한호흡 이런 건 어떻습니까? 두 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피아노라든가 국선도라든가 뭐 상당히 수준급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선도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보여주고 피아노 연주도 한 곡 하시고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소통한다는, 소통이라는 게 꼭 뭐 정치적 메시지만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 가까이 같이 있다.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사실은. 1월 1일 날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브리핑을 받는 모습의 사진을 보는 거하고 대통령 1월 1일 날 거제도의 해안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의 마음은요 후자가 더 따뜻합니다. 후자가 더 따뜻하다. 그렇죠. 저를 통해서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더 대통령과 소통을 하려고 국민의 자세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월 1일 날 저는 출근 근무하다 보면은요 효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더 피곤합니다. 국민이 더 피곤하다. 조금 전 아까 화면에서 새 화면 아베가 웃으면서 골프를 치고 오바마는 손을 흔들고 우리 대통령은 전화하고 일하는 모습. 한국이 처한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까? 처한 상황보다도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잘 치시네요. 골프를 안 좋아하면 처칠 수상은 쓰고 2차 대전 와중 벙커에 있을 때 단파라지를 예. 통해서 국민들한테 유머를 선물했습니다. 유머를 선물했다. 독일이 폭격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상한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예. 국민들은 안심했다. 뭐 이런 얘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모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는데 힘들었고 대통령께서 내년에 좀 더 밝고 국민에게 따뜻한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지금 해돋이를 보러 서울에서 강릉까지 7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7시간 멀리 동해안까지 가지 않아도 내년 해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